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1832년 일리노이주에서 주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때 후보 한 명이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도야말로 날씨에 제약받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제가 주의원이 된다면 일리노이 강과 스프링필드를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프링필드는 그 일리노이 주의 주도를 말합니다. 요컨대 자신의 지역과 일리노이 강을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어서 인력과 물건을 수송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낙선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다음에 그 세 가지도 낙선 사유의 일부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너무 어렸다는 것입니다.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둘째는 그가 학교를 다닌 일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완벽하게 무학이었습니다.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습니다. 셋째는 그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다른 선거에 나갔을 때 경쟁 후보는 그에게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두 얼굴이라면은 그나마 좀 더 나은 얼굴로 여러분 앞에 나왔지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에 대한 호감도가 확 높아졌습니다. 그는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그 사람이 주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그 얼굴과 관련된 일화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여러 번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여간 그 여러 번의 선거에 어느 한 선거에서 만났던 경쟁자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고생스럽게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후보랍시며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고릴라 한 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그 정치인들의 입은 참 걸레를 문 것처럼 참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 소녀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턱수염을 기르시면 훨씬 부드러워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는 그 소녀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종종 실시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는 조사에서 1등을 거의 도맡아 놓고 합니다. 가끔 2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아무리 못해도 3등 안에는 꼭 들어갑니다.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주로 미국의 역사학과 교수 등 그 역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면은 링컨이 1등,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2등, 조지 워싱턴이 3등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그렇게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분열을 막았다는 겁니다. 연방의 유지. 1860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남부의 많은 주들은 노예제의 반대론자가 대통령이 됐다면서 그 노예들에 의해서 산업이 유지되고 있던 그 남부 7개주는 남부 연합을 결성한 후에 독립국을 선포했습니다. 아예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고 자기들이 헌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북동부 쪽에서도 연방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예제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북부와 남부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징하다, 징그럽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링컨도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 남부연합 측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독립을 하시오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은 나 전쟁하기 싫소 이랬다면은 그 이후에 미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사가 송두리째 달라졌을 겁니다. 특히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성전국이 됐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피로서 미 합중국 연방을 지켜냈고 미국은 남북전쟁을 겪은 이후에 남과 북이 드디어 같은 나라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 링컨에 대해서는 노예제 부분에서도 잘못 알려진 것이 많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노예제 반대자였고 노예제 폐지론자였습니다. 그 노예제는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최악이라고도 말했고 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노예제 찬반 문제 때문에 미 합중국 연방이 분열되는 것은 안 된다. 연방의 분열만 막을 수 있다면 노예제 문제 논의를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마치 링컨도 내심 노예제를 찬성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왜곡이고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도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좋아하는 숨겨진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링컨이야말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그 GDP 세계 1위가 되는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홈스테드법 때문입니다. 홈스테드법. 우리말로 하면은 자영농지법입니다. 그 미국 서부 지역에 미개발된 그 광활한 토지를 신청자 1인당 최소 160에이크에서 최대 640에이크까지 공짜로 나누어준 법을 말합니다. 그 160에이크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평수로 계산하면 2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개발 조건이 좋은 곳,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은 20만 평을 줬고 개발하기 아주 어려운 곳은 80만 평까지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한 개 만드는 게 3,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면적이 9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적게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160에이크만 받았을 경우에는 축구장 70개쯤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 아주 많이 받으면 여의도 정도 되는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홈스테드법의 신청 조건은 당시 이제 신청 당시에 21세 이상의 자유민,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그 땅을 주는 거는 그 신청자가 5년 이상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였습니다. 그 농사를 짓다가 그 전에 포기하면은 그 땅은 이제 그 일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 홈스테드법은 1862년 5월에 링컨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공포되자마자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떼지어 서부로 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법이 폐지된 1986년까지 120여 년 동안 160만 가구의 자영농이 탄생했습니다. 이 홈스테드 법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된 땅이 약 110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 면적의 11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그곳에 사람이 살아야 개간도 할 수 있고 발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사람을 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넓은 서부의 땅을 그냥 비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홈스테드법은 미국의 건강한 중산층, 건전한 자영농의 그 성장과 확산에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지은 것처럼 위장해서 땅만 불화받은 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데 대한 그 링컨의 두 번째 기여는 특허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했다는 겁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본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모래톱 위에 그 얕은 물에서 떠오르는 배, 그런 걸 발명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1849년 5월에 특허를 받았고 특허 등록번호가 6469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특허를 받은 것이니까 뭐 부정 따위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링컨이 어떻게 이런 특허를 땄느냐? 링컨은 어릴 때부터 생계를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는 오하이오 강을 오가던 전기선에서 자비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배들이 강의 모래톱 아주 얕은 데에 걸리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그 발명에까지 이른 겁니다. 링컨은 자신이 특허권자의 소유자였던 만큼 특허법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에 특허 관련 소송을 아주 많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특허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여러 가지 별난 요소가 많았지만은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좀 유별났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헌법의 특허권,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나라입니다. 그 헌법 1조 8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헌법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유난히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 개척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인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피레침을 발명한 아주 유명한 발명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국이나 독립 초기만 해도 특허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미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철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주 연거푸 각종 기계가 발명됐습니다. 때마침 이제 링컨이 그때 대통령이 됐습니다. 링컨은 다시 한번 특허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특허 제도는 천재의 열정에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재들한테 특별한 말하자면 힘을 주는 게 특허권 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했던 그 말은 지금도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초상화 박물관 그 건물 입구에 딱 박혀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특허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니까 발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부터 이제 링컨이 암살당한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특허권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기계 관련 자영업자, 아마추어 발명가들이 너도 나도 특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865년부터 1900년까지 35년 동안에 발명 특허로 공식 등록된 것만 무려 60만 종이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유럽 전역의 특허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철강왕으로 유명해진 앤드류 카네기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 카네기 역시도 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1835년생인데 13살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잡은 첫 직장이 용광로에 석탄을 넣는 화부였습니다. 그때는 근로기준법 따위가 없어가지고 소년도 노동하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7살, 8살짜리도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여간 그때 이후 카네기는 이제 전보 배달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아주 잘해가지고 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많이 사뒀는데 그 사뒀던 땅에서 유전도 터졌습니다. 이런저런 행운이 겹쳐서 제법 큰 돈을 벌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는 돈을 벌면서도 그 머릿속에는 그 어린 시절 화부 때에 가졌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한 철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쇠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된 후에는 그것에만 골몰했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1875년에 마침내 그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쉽고 대량으로 철강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 이후에 카네기 철강회사는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 철강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진 유일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카네기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미국의 철제 가격이 80% 이상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쇠가 있고 철이 있었는데 그때는 돈이 너무 비싸서 철제를 잘 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싸지니까 그 각 공장과 건설 현장 등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앞다퉈서 철제를 구입했습니다. 1860년에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던 철강 생산량이 1900년에는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철강을 만든 이후에 1900년에는 무려 1100만 톤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실질적인 철기 시대가 카네기에 의해서 열린 겁니다. 어린 시절 스코틀랜드에서 가족 이민을 왔던 화부 출신 소년 노동자가 당대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철강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외형적인 모습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근을 이용한 건축 공법으로 갑자기 고층 건물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의 건물들은 높아봐야 5층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대도시에 가면은 그 18세기 때 지어진 그 4, 5층의 석조 건물들이 길 옆에 잔뜩 늘어서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값싼 철근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10층, 20층 높이로 마구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기술하고 결합되면서 누가 더 높은 건물을 짓는가 하는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뉴욕에서 마차 수리업을 하던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오티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오티스 엘리베이터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란 단어 자체도 그 오티스의 회사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크리넥스, 프리마, 바바리코트, 호치키스 이게 다 원래는 브랜드 네임인데 고유명사가 돼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카네기의 강철하고 그 엘리베이터가 만남으로 인해서 오티스가 만남으로 인해서 1880년대부터 미국에는 하늘에 닿는 집이라는 뜻의 마철루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0층, 50층의 건물들. 그 뉴욕과 시카고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특허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더욱 확실한 경우는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발명왕이라는 별명답게 숱한 것을 발명했습니다. 축음기, 영사기, 냉장고 등등 아주 발명한 품목이 많습니다. 근데 에디슨은 실제로는 발명왕이라기보다 계량왕, 실용화왕이라는 별명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만든 것도 물론 많지만 다른 사람이 발명한 것을 그 기초 개념이나 그 아이디어를 사들여 가지고 실용화, 상용화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에디슨 최고의 발명품으로 알려진 필라멘트 전구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에다가 에디슨이 좀 더 쉽게, 좀 더 수명이 길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하여간 에디슨이 확실하게 상용 전구를 만들었는데 일반인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때가 1879년입니다. 이때 이제 전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경제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에디슨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GE죠. 지금도 있는 회사죠. 그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손에까지 전달해 줬습니다. 하여간 20세기 초의 조사에 따라서도 에디슨이 그때까지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받은 특허권 사용료만 당시 돈으로 100억 달러. 요즘 돈으로는 1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벨의 전화기, 그 다음에 이스트맨의 영사기 등등도 19세기 말에 속속 발명됐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특허권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날이 살쪄갔죠. 그것도 이제 링컨에게 신세를 진 셈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19세기 말에 미국하고 관련돼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그것으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이제 인위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하고 만들어진 전기를 공장이나 가정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송전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되고 이게 교류 전기가 맞느냐 직류 전기가 맞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기의 역사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전기를 산업화시키고 일반인이 모두 쓸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은 그 지금 테슬라 자동차의 이름이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죠. 니콜라 테슬라. 그 다음에 뭐 토머스 에디슨, 그 다음에 조지 웨스팅하우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던 발명가와 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전기를 각 가정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사람의 기술에다가 금융왕 JP 모건이 뒷돈을 대줘서 미국 전역에 발전소와 송전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연 전기가 상용화됐고 뭐 그렇게 됨으로 해서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세였던 전기 동력, 전기 기관을 갖다가 일순간에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확실한 에너지원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화학, 철강, 석유산업 등의 소위 중화학 공업이 전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바야흐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했고 결국 미국은 19세기 말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제 링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링컨이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데 기여한 세 번째는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앞에서 저는 이제 링컨이 특허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링컨은 철도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링컨이 23살에 처음 주의원에 출마했을 때부터 철도가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내가 당선되면 내 지역구의 철도 노선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링컨은 변호사가 된 후에도 철도 관련 소송을 아주 많이 맡았습니다. 잘 아니까 많이 맡게 되는 거죠. 그 손님들도 잘 아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대륙 횡단철도의 말하자면은 그 진행이었습니다. 1862년에 태평양 철도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이 미국의 자연적인 대동맥이라면 대륙 횡단철도는 인공대동맥이었습니다. 1차 대륙 횡단철도가 1869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2차, 3차 대륙 횡단철도가 연거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국의 물류는 사통팔달 닿지 않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링컨은 대륙 횡단철도 법에 서명만 했을 뿐 이제 횡단철도 완공은 보지 못했습니다. 재선이 된 이듬해 1865년에 암살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이브러햄 링컨인데. 근데 이제 이 대륙 횡단철도 공사는 결과적으로 뭐 미국의 인공 대동맥 역할을 했지만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생각지도 않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 대륙 횡단철도 공사가 미국 건국 이래 단년 최대의 공사였습니다. 근데 공사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복마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건국 이후 4대 게이트 중에 하나로 꼽히는 크레딧 모빌리의 스캔들이 이 대륙 횡단철도와 관련돼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 자체가 부정의 온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시간에 그 폭발적인 산업 성장과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적정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덜 복잡하고 개념의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역사도 그렇습니다.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8세기는 독립과 건국의 시대, 그리고 19세기는 통틀어서 성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를 다시 둘로 구분하면은 이 링컨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이제 영토 확장의 시대, 그리고 링컨 이후를 갖다가
산업성장 시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전반의 영토 확장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때, TJ가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1804년에 이때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구입했습니다.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영토를 넓히지는 않았지만은 먼로주의를 천명함으로써 그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넘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플로리다를 매입했습니다. 181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 시대에 가장 주목할 인물은 11대 대통령인 제임스 포크입니다. 제임스 포크. 이 제임스 포크는 자신의 임기 중에 1845년에 텍사스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는 영국과 협상을 통해서 지금의 워싱턴하고 오레곤, 아이다호를 할양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8년에는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인 후에 광역 캘리포니아 지역을 강제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한 대통령이었습니다. 11대 제임스 포크. 그런데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일 때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너무 심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임기 중에 반대 세력에게 너무 시달리는 바람에 본인이 스스로 재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 그 해에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고 포장할 기회조차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포크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덜 알려진 대통령,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만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명백한 운명으로 번역되는 Manifest Destiny라는 말입니다. Manifest Destiny. 1845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무렵에 뉴욕에서 발행되던 신문인 그 뉴욕 모닝 뉴스에 존 오셜리번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오셜리번이 썼던 글을 조금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문명화된 백인이 신대륙 전체에 기독교와 민주정을 전파하는 것은 신의 섭리가 명한 명백한 운명,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로서 우리가 신대륙 전체를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백인이 해야 될 의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이 말이 졸지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갔던 포리나이너스를 포함해서 돈을 벌기 위해 서부로 향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발걸음을 신의 섭리, 백인의 운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선주민인 인디언들을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내쫓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도덕적 부담감도 그때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신이 명한 섭리이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자 서부로 고 웨스트라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여간 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는 유럽 백인들이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 그거는 그곳 사람들의 야만을 교화시키기 위해 싫어도 감당해야 될 백인들의 짐, 백인들의 의무, 화이트맨즈 버든이라고 했던 그 영국 작가 조셉 키플링의 말과 함께 이제 백인들의 인종적인 우월감을 드러낸 2대 망발로 꼽힙니다. 화이트맨즈 버든 앤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하여간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영토를 넓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명백한 운명인 것처럼 열심히 영토를 확장했고 그 일이 끝나자 죽어버렸습니다. 그 미국사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초기 건국시대에 기여했던 대통령들은 1대 조지 워싱턴, 3대 토머스 제퍼슨, 5대 제임스 먼로, 7대 앤드류 잭슨 등 좀 홀수대 대통령들이 공이 컸고 연임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짝수대 대통령,
2, 4, 6, 그 다음에 8대부터 15대 대통령까지는 전원 재선에 불발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에 남긴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